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강재원 부장과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폭등한 반도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오늘 이 시간 다시 오르는 미 국채금리, 이를 촉발한 조기금리 인하 신중론 소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위원들이 1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드러냈죠. 밤사이 패트릭 하커 총재도 금리 인하는 할 거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진 상황, 남인호 소장님은 이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중앙은행의 임무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있고 또 기획재정부가 있죠. 기획재정부의 목표는 경제 성장입니다. 그러나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목적은 경제 성장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물가 안정하고 통화가치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FRB의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물가지수 2% 보기 전에는 금리 인하 안 하겠다. 그랬더니 어제는 또 오늘 새벽에는 제퍼슨 연준 부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금리 인하는 아무리 봐도 올 하반기, 즉 6월 이후로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제 발표됐죠. 그저께 FOMC 의사라고 해서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위험하다. 지금 모처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확실하게 잡자합니다. 근데 그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라든가 영국의 베일리 총재, 영란은행 총재는 나는 굳이 2% 안 나와도 지금처럼 물가 안정 보이면은 금리 인하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은 어디에 편을 들었습니까? 미국 FRB 편 들었죠. 어제 발표됐죠. 이창용 총재는 빨라도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즉 올 하반기에나 우리 물가를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주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 호재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약이나 한약제 누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분은 그거 별 필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좀 몸이 허약한 분이 필요하죠.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제가 좋아지면은 금리 인하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니까 인하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 금리 인하를 조금 뒤로 늦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악재다 이렇게 볼 필요 없다. 오히려 금리 인하를 뒤로 늦출수록 우리는 좋은 꿀단지를 숨겨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를 계속 갖고 갈 수 있으니까 네. 뭐 좋은 점도 있겠네요. 자, 엔비디아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실적 발표했죠. 간밤에 16% 넘게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시작한 반도체 훈풍이 글로벌 증시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니케이 지수 역대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의 정호진 기자가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왔다고 하는데 일단 반도체 기업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죠. 이 엔비디아의 실적 굉장히 좋으면서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 주가 급등했습니다. 네, 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SK하이닉스는 15만 6,500원까지 오르면서 이 50주 신고가 다시 섰고요. 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이런 국내 반도체 기업들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그렇게 엔비디아의 이렇게 급등한 만큼 오늘 주가 흐름도 다시 잘 보셔야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상황도 좋았는데 일본의 상황도 좋았습니다. 네, 스크린홀딩스를 비롯해서요, 디스코, 아드방테스트 이런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 웃돌았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니케이 지수도 이 거품 경제 시기 이후로 이 34년 만에 역대 최고치 갈아치웠고요.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 수혜에 기대할 때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해야 되느냐, 일본 반도체 기업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금투업계에서는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이 양국의 이 분야 그리고 포지션이 다른 만큼 영역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자산운용은요, 우리나라는 HBM 제조에 강점이 있고 또 일본은 제조보다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고요. 또 한투운용은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런 HBM 공급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또 일본은 반도체 기업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의 반도체 기업 모두 각각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제만 보면 주가 상승률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더 나았단 말이죠.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각각의 장점이 다르긴 한데 이 금투업계에서는 이 일본 기업이 보다 엔비디아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이 스크린홀딩스, 디스코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세정공정, 절삭공정 이런 데 들어가는 기업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비용도 높고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 올라갈수록 반도체 장비는 필요한 거니까 그만큼 직접 연동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또한 일본 정부는 최근에 반도체 지원 정책 펼치면서 이 글로벌 기업들 유치하고 있고 생산 시설도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몸집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산 반도체 장비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로 해서 27% 늘어나면서 올해 4조 엔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엔저입니다. 지난해부터 엔저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겼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1달러에 이 엔화가 100엔에 교환이 될 때는 뭐 1억 달러를 팔아도 100억 엔을 버는 건데 지금 150엔이 되니까 뭐 같은 양을 팔아도 150억 엔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의 실적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도선 매니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 실적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장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수요에 따라서 더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직접 납품하지 않더라도 업황 전망에 따라 수요 기대감도 반영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일본 반도체 업체에 직접 투자하고 싶은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지금 엔화 가치도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지금 달러당 막 150엔 막 이러니까요. 일본은 최소 매매 단위라고 해서 뭐 한 100주 단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에 1시간씩 휴장도 하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이나 밥을 먹기도 합니다만 이런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도 일본 반도체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ETF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ETF는 이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처럼 이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반도체 기업들 담고 있는 ETF도 물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한화, 한투운용 이렇게 3개 상품이 총 있습니다. 물론 이 상품들의 수익률도 최근 굉장히 양호합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 상황이 좋으니까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하면은 7%에서 8%대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3개월 기준으로 해도 벌써 20%에서 30%대 수익률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드리면 저 에이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본 반도체 기업 25개에 골고루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또 아리랑 ETF는 이름에 써 있는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 이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상품이고 마지막으로 타이거 반도체 ETF 같은 경우는 장비 기업들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보다 쉽게 접근하고 또 분산 투자의 효과도 누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ETF도 한 가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등하고 있는 일본 반도체주 소식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까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밤사이 16% 폭등한 엔비디아, 정말 어마무시한 엔비디아 반도체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인텔인데요. 미국 인텔이 파운드리 초강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1나노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2위인 삼성전자를 잡겠다는 계획인데 그래서인지 어제 국내 반도체주들 일제일 들썩였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마감을 했거든요. 자, 삼성전자 HBM4 선점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데 주가 측면에서는 아직 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김선영 대표님? 일단 뭐 어제 나온 기사 때문에 못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뭐 그냥 동네 북도 아니고 뭐만 하면 맨날 삼성전자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나온 이슈가 과연 과거에는 없었고 새로 나온 이슈인지 아닌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제 지금 우리 사실 너무 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은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투자 원칙이 성립되지도 않은 초보 투자자들이 이런 기사들 보면서 되게 마인드를 많이 흔들려 버리는데 어제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가 대부분은 너무 과도한 이제 컨센이다라는 했지만 이 과도한 컨센을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걸 또 제가 봤을 때 또 후행적으로 이유 찾았습니다. 삼성전자 왜 못 가지? 찾다 인텔로 간 것 같은데 뭐 미국의 거의 유일한 IDM 기업이죠.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겠다라는 그런 소식의 영향을 받았다고 기사는 나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제 처음 나온 기사처럼 얘기하는데요. 이거 6개월 전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6개월 전에 이미 미국에서 이제 오레건주 워싱턴 카운티에 1.8나노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다른 경쟁사보다 먼저 1.8나노 기술을 먼저 선점하겠다라고 포부는 밝혔어요. 포부는 밝혔는데 이게 기사 확인해 보니까 작년 10월 23일자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당연히 미국 기업이라는 이점이 있을 때 미국의 칩스법을 이용해가지고 보조금 받겠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 지원금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들이댄 것 같고요. 이게 다양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가지고 사실 논란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가 인텔에 100억 달러 이상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미 밝혔고 이제 이거는 이미 보조금 지원은 칩스법에 따라서 5년간 527억 달러인가요? 뭐 이게 있습니다 이미.
그중에 100억 달러를 인텔에 이제 퍼주겠다. 요게 이제 경쟁사들한테는 조금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텍사스에 공장 짓고 있는데 보조금 아직 확답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 했거든요. 보조금을 한 기업에 몰아주진 않겠다라는 얘기 했고 이게 돈으로 될 것 같았으면 삼성전자, TSMC 많이 따라잡았겠죠. 반도체는 돈을 넘는 기술력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텔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최근에 보면은 세계 최고의 이제 파운드리 업체죠. TSMC도 3나노, 2나노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텔은 이제 얼마 전까지는 불과 10나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던 기업입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서버용 사이버 래피즈도 계속 미루다 출시했는데 그 이후에 오류 생겨가지고 문제됐던 게 불과 한 1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열린 IFS 2024 포럼에서 이제 2027년도 1나노미터의 초미세 공정을 도입하겠다 이 발표한 것 때문에 했는데 발표할 수 있죠. 뭐 발표 우리 이거 열심히 하겠다라는 포부는 발표할 수 있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이거는 보니까 삼성전자도 1.4나노 한다고 했던 게 2027년이니까 일단 해는 비슷해요. 근데 저는 사실 1.8나노를 올해 연말부터 양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 이 기사 봤을 때 왜 자꾸 인텔이 중국 기업 같은 느낌이 들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삼성전자나 TSMC가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미국 자국 내 기업이고 유의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사실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 인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와 대만 같은 경우는 고급 인력이 다 우리나라와 대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이 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상황이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팹리스트 기업으로부터 뭔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투자를 아무 이심 없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장단점이 있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차 기준으로는 엔비디아와 AMD로부터 AI 칩에서 뭔가 이제 완전히 배제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질러보기 느낌이 좀 강하고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도 어서 빨리 SK하이닉스를 뒤따라서 반등에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기업들도 발벗고 나선다. 저출산 대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저출산 타파에 동참하고 나선 건데요. 롯데, 부영, 쌍방울그룹이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창 8개월인가요? 8개월 딸바보 상황이신 강재현 부장님이 관련 테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정부의 제일 과제는 저출산 해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은 1호 공약으로 출산 정책을 발표했고요. 이제 기업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부영그룹이 출산 장려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화제가 되었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관련 세제 혜택을 즉각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죠. 이후 기업들의 출산 정책 릴레이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롯데그룹은 셋째를 출산한 경우 카니발 승합차 2년간 무료로 탈 수 있는 렌트비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여성 자동 육아 휴직제와 남성 의무 육아 휴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일 쌍방울그룹은 출산 장려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첫째를 낳았을 경우에 3천만 원, 둘째 출산 시 3천만 원, 셋째 출산 시에 4천만 원,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난임 부부를 위해서는 체외 수정 시술비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출산 장려 정책 테마주에서는 딱 두 종목을 탑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방 컴퍼니와 HPO인데 출산 테마주들의 80% 이상이 대부분 적자 상태인데 두 종목은 관련 사업에서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아가방 컴퍼니는 이름부터가 아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명실공히 그 출산 장려 정책 대장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HPO는 시장 점유율 1위인 마이크로 킥보드와 설립 2년 만에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유아동 의류업체 아프리콥 스튜디오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또 무상증자 최근에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도 좀 탄력도가 높아진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종목 모두 총선 전까지는 주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HPO가 그 공유씨 비타민 하는 덴프스도 갖고 있는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유산균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PO 아가방 컴퍼니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증권가는 오늘 나란히 금융과 보험 등 이 저PBR 관련주에 대한 리포트를 쏟아냈는데요.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우선 DB손해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은 4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승한 주가만큼 높아진 주주들의 기대치를 감안한 주주 환원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KB증권은 목표가를 기존 11만 4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화재인데요. 유안타증권은 삼성화재를 보험업 최선호주로 유지를 하면서 주당 배당금과 킥스, 즉 지급 여력 비율 상향에 목표가도 3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래에셋증권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계획 등 주주 환원 기대감도 커지면서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린 모습이 포착됐네요. 이번에는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들 알아볼까요? 한화솔루션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하회한 가운데 단기적으로 업황 부진과 금융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를 3만 4천 원에서 3천 원 내린 3만 1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자원이었습니다. 보험주, 증권주 관련해서 일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가운데 이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올 봄부터 찾아오는 벚꽃 배당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배당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배당주에 투자한 분들께서는 봄이 오는 것보다 설렐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김선영 대표님 어떤 종목들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진작 배당 좀 올렸으면은 그죠? 외국인들 투자자가 이제 쉽게 들어왔을 텐데 괜히 뭐 공매도 중지 이런 거 걱정할 게 아니었고요. 배당 성향만 좀 올리면 외국인들 많이 들어올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우리는 이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좀 미리 알고 투자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벚꽃 배당 투자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신한지주가 23일 날 배당 기준일이어서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 그 뒤에 이제 KCC나 뭐 CJ제일제당이나 현대차 우선주 위주로 앞으로 쭉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은 KCC가 지난 8일 이후에 9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연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도움이 참 안 되는 게 기관들이죠. 근데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매도세도 이겨버리면서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려 왔습니다. 참고로 KCC 같은 경우는 주당 배당이 7,000원 정도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16일부터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30만 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은 분기 배당 상장사예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 결산 배당은 주당 2,500원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타이어도 14거래일, 이제 이번 달에 14거래일 중에 10거래일 정도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주가도 한 12% 올랐는데 배당은 주당 한 1,000원 정도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는 29일 배당 기준일 상장사 중에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차 EUB 이제 우선주죠. 당연히 우선주니까 배당이 좀 많을 겁니다. 얘도 역시나 이제 기관과 개인들이 매물을 엄청 내놨어요. 근데도 외국인 빨로 버텨왔고 배당금은 주당 8,500원이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배당주 하면은 배당락 때문에 걱정돼서 이제 투자 못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투자 좀 한 20년 좀 넘게 했는데 이 가면 갈수록 배당락 효과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이 부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세팅 잘하면 매달 배당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 다음 주 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분명히 배당 성향 올릴 것이고 이제 주주친화 정책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포트폴리오 투자에 배당 투자도 이제 조금씩은 넣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배당 기준인도 바꾸고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자주 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벚꽃 배당 투자, 강재원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존의 장기 투자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배당 투자를 많이 해본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기대 수익이 좀 낮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은 다 패를 까고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배당 기준일이라든지 배당락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기대 수익이 높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에 대해서는 신규 접근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 신규 접근 시 기대 수익률은 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군요. 다음 주 월요일 드디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발표됩니다. 일각에서는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쏟아질 거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세부 내용 발표 이후에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이십니까? 네.
지금 우리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기업 밸류업 딱 자금 나오면 바로 한 500포인트, 1000포인트 올라오기를 기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일본이 어제 사상 최고점 경신했는데요. 지금 일본이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를 낸 게 1년 됐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내가지고 이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시작입니다. 아직 뭐 출발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 안 가지시면 좋겠고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저 PBR, 무조건 저 PBR하면 좋냐? 이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땅을 수십만 평 가지고 있어가지고 북밸류가 굉장히 높다. 이런 회사 100번 투자해봤자 돈 안 됩니다. 왜? 이번에 기업 밸류업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주 친화적, 즉 주주들에게 얼마나 돌려주냐 아닙니까? 이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고배당을 해야 되고 주식을 사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해야 됩니다. 제일 필요한 게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지 못하고 자산만 큰 회사는 여기서 도태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최고 경영계의 투명 경영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기업 쪼개기 이런 기업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를 기업 다 쪼개가지고 자기들만 백속 이속 차리고 시장은 죽이는 그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일본같이 뭐 39,000까지 그렇게 올라갈 거 기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도 3,000포인트까지는 금년에 충분히 갈 수 있다.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저 PBR이라고 투자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나 버냐. 지금 돈 버는 기업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차, 금융 중에서 은행, 그리고 일부 반도체 여기가 돈 버는 데입니다. 이런 쪽에 잘 선택하셔가지고 투자하셔야지 성공하실 수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 또 반가운 공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있는 자사주 소각,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자, 정호진 기자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들도 있다고요. 그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앞두고 지금 뭐 국내 기업들도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이렇게 주주 환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국내 상장사들의 이 자사주 소각 규모가 지금 재작년 한 해 동안 3조 5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3월도 안 됐는데 지금 올해까지 해서 자사주 얼마 소각하겠다 이 규모가 지금 3조 원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난해에는 지금 100건 가까운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150건 정도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최근 몇 개 공시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요 지금 3년 동안 매년 지금 최소 1,500만 주씩 소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SM,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기계 이런 기계들은 창사 이후로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각뿐만 아니라 이 배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당 규모 살펴보면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지금 배당을 발표한 기업들, 이 배당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현대차는 전년보다 64%, 그리고 기아는 58% 가까이 배당을 늘렸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동을 거니까 기업들도 화답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면 미리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 기업들이 참 주주 환원엔 인색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색했냐면은 이 국내 유가증권 상장사 가운데 이 190개 기업이 최근 3개년도 동안 이 배당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총 지금 비율로 따지면 24%를 넘깁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장사 4개 중에 하나는 3년 동안 배당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 조금 설명드리면 이 돈 벌어서 그냥 쌓아두기만 한 건 또 아니긴 합니다. 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환원보다는 조금 투자 쪽에 많이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봤는데 2022년 기준으로 해서요. 이 코스피 200 기업들이 320조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투자의 57%, 주주 환원은 11%밖에 사용을 하지 않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 한번 보시면요. 일본은 투자의 38%, 환원의 31% 썼고 미국은 보시면 주주 환원의 52% 넘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두 개 합해서 100%가 안 되거든요. 저기 나머지 비는 곳이 뭐냐면 바로 유보율입니다. 근데 유보율 보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한 30%대로 비슷합니다. 근데 일본의 주주 환원율 살펴보면 2014년에 17%대에서 지금 2022년에 지금 저렇게 31%까지 끌어올린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지수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 중에서 투자해서 기업의 이익이 늘고 그러면은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론 맞는 얘기긴 한데 아까 김선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국인 투자자 경우에는 이 고배당주 선호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게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 ESG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계열사 간의 거래를 예시로 들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성이 조금 크고 이 때문에 기업 자원의 분배가 좀 불확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모니터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기업의 배당 정책을 이 투자 의사결정 요인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 나오고 나서 뭐 저PBR주, 뭐 현대차, 뭐 금융주 이런데 외국인 유입세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증권가에선 세제 혜택 등이 환원율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은 국내 산업 특성상 이 투자율을 낮추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 배당 소득세율 이렇게 세제 혜택이 이 유보율은 낮추고 이 환원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적인 계획들 다 내놓으면 이제 시장의 관심이 또 거기에 또 모아지겠죠. 아까 나 소장님도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가장 큰 관심인데 우리 김선영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밸류 프로그램 나오고 나서 지수가 밀릴 거라다라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올랐다고. 그렇죠.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너무 우려입니다. 우려가 너무 심하고요. 만일 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밀리는 걸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나서셔도 되는 상황이지 그거 가지고 뭐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초입도 정말 완전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갈 수 있는 방금 우리 기자님께서 그래프로 설명해 주셨지만 일본처럼 이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해? 하나거든요. 배당 안 해서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배당 성향만 올려도 들어옵니다. 뭐 공매도 중지해서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배당률만 올려도 외국인들 들어올 거니까 이건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땐 연 단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그냥 쭉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뉴욕 증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역대 최고치 지금 지수가 지금 찍고 있는데 한국, 중국도 보면 부진합니다만 한국 증시 굉장히 지금 많이 지지부진하죠.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쭉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강재현 부장님한테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하나씩 좀 짚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의 급등주 살펴볼 건데요. XR 관련주가 나란히 시간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스코넥이 7.9% 상승, MP가 6.8% 급등했고 거래량도 좀 크게 터진 상황이죠. 어제 메타의 저크버그가 이번 달 중에 방한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던 것도 해당 소식 역시 XR 기기 관련 종목들 상승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MP는 XR 기반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고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 종목입니다. 그리고 스코넥은 전일 기사를 통해서 미국의 메타와 MR 게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식을 밝혔는데 스코넥은 메타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지원받게 되며 해당 게임은 메타캐스트 플랫폼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미 재작년 2022년도 12월에도 메타와 스트라이크 러시라는 VR 게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이번 신작 게임 트래블러는 메타와 두 번째로 협력한 게임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스트라이크 러시는 올해 2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일 신규 상장 종목으로 E8와 코셈이 있는데 E8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서 기관 수요 예측에서 630대 2를 기록했고요. 코셈은 주사 전자 현미경 전문 기업으로서 세계 최초로 10만 배율의 탁상형 주사 전자 현미경을 개발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은 1267대 2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과 현대해상이 금일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전력은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드디어. 네, 12분기 만에 흑자 전환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해상은 지난해 3분기까지 1,900억 원에 가까운 예실차를 손실을 극복하고 4분기에는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내용 보시게 되면 3분기 때까지 이미 작년에 전체 실적을 다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2023년도는 재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밤사이 엔비디아 폭등했잖아요. 전날처럼 반도체주 좀 강세를 이어갈지 또 저PBR은 쉬어갈지. 근데 또 보면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오늘 저PBR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목표가 상향 조정 나왔거든요. 다 같이 가는 장이 될지 아니면 오늘도 좀 차별화 양상이 짙을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강재현 부장님. 항상 이 시소처럼 번갈아가면서 움직이는 상황. 오늘은 반도체가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할 거고 그럼 이때 타이밍을 이용해서 좀 일부 차익 실현했다가 저PBR주라든지 밸류업으로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반도체주는 항상
견조한 조정을 주고 5일선까지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면서 우상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두 섹터 역시 모두 우상향한 방으로 보시면서 시소처럼 매매하신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은 우상향으로 갔지만은 일단 박자를 좀 잘 맞춰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오늘 이슈앤 전략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강재원 부장과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고맙습니다.